공산전체주의 계열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소련이 망하고 나서도 지금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 찌끄레기들이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스템이 그 체제가 하나의 문명 체제가 공산주의 문명 체제가 스스로 해체해버리고 손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났는데 뭐 좀 한 10여 년 저기 엘친 때 헤맸지만 갑자기 뭐 마초이즘에 있는 그 석유가스 마피아들이 네. 십자가와 도끼를 죽여들고 500만 선 표현을 네. 그대로 쓸게요. 이게 저기 변형 전체주의죠. 네. 십자가는 러시아 종교, 도끼는 무참한 내부 테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테러에 의해서 네. 지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수출 제재 업체 이 보드 멤버 이사진들이 무자비한 감시 통제 진압 처벌 처벌 진압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그것도 디지털 수단으로 그걸로 가지고 이제 꽉 장악해서 운영하는 네. 일종의 변형 전체주의.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일단 이제 공산전체주의의 뿌리는 말하자면 피의 혁명입니다. 피바다 네. 계급 혁명이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사실은 원죄가 아닙니다. 뭐 해방을 내세우고 뭐 만국의 노동자와 다 관계를 했는데 네. 그건 다 그냥 이빨림 소리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원죄하고 나치 권력의 뿌리하고는 좀 아까 우리 네. 저 민족 전체주의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게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사실은 합법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체크받는 합법이에요. 그 집권 과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부 이제 저기 칼 슈미트가 네. 힌덴부르크한테 사실은 이양하지 말으라고 긴급권을 쓰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힌덴부르크가 막스 베버야 칼 슈미트예요. 칼 슈미트가 예, 그랬구나. 나중에 나치 철학자로 꼽히는 뭐 사람들. 꼽히긴 했는데 근데요. 예. 힌덴부르크가 나치 당에게 이제 정권을 줘요. 네. 그리고 의회가 33년이죠. 수권법. 네. 네. 입법을 해야 될 의회가 입법권을 전부 히틀러한테 네. 다 지워버립니다. 말하자면 수령이죠. 뭐라는 네. 총통한테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이제 피바다 계급 투쟁은 없었고 네. 말하자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무지막지한 말하면 독재, 전체주의 독재자한테 권력이 넘어가고 네. 이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네. 공산전체주의는 근데 이제 피바다 계급투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죄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피비린내 나는 내부 투쟁, 내부 살인인데 예.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나치나 일제는 밖에 나가서 죽였고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이건 내부적으로 내부 식인이거든.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겪었을 때의 그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정치 심리적 특징을 조금 한번 말씀을 다시 그렇죠. 한번 우리 해주시죠. 뭐 예. 옛날부터 몇 번 이야기하면서 저기 노신의 광해 네. 얘기할 때 식인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네. 정치 엘리트 혹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내일 잘 살게 해줄게 해방됐어라고 하는 거짓말 사기를 치고 내부적으로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리고 엘리트들끼리도 맞아요. 아니 볼셰비키 혁명 원로들 20몇 명 당 중앙위원회 멤버 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안 죽은 사람은 스탈린이 집권하기 전에 죽었거나 그렇죠. 스탈린 본인이거나 그러니까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스탈린 손해에서 죽어. 그러니까 중국도 뭐 마찬가지로 거기 살아남은 게 이제 조얼라이하고 동서평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 그런 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용을 하고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다 빼버리고 뭐 그게 식인이죠. 뭐.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뭐 권력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혁명 이후에 혁명의 이 성스러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혁명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숙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결과는 그 혼란은 대량으로 굶어 죽이고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스탈린 숙청이 1950년까지 이어지니까 이어지죠. 스탈린 집권이 20년대 초거든요. 네.
스탈린 집권 전에도 숙청이었고 그렇죠. 내전 숙청이었고 집권 후도 30년 이어진 거예요. 27년, 28년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전체주의 그런 거죠. 대중운동을 만들고 30년대 대규모 민족이동 시키고 그다음에 숙청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한 350만에서 500만 명 그냥 굶겨 쓸어버리고 죽이고 굶겨 죽이고 썰어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 이런 참혹한 경험 속에서 그 일종의 만들어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집단 심리가.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아주 참혹한 왕조 시대 때도 존재를 해왔던 자스퍼스가 얘기한 추구의 시대 때부터 이렇게 축적돼 왔던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간의 도리라는 개념. 도리라고 영어로 하면 커먼센스라는 개념.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죠. 또 공동체가 좀 잘 나가는 문명 네. 국가는 공동체 의식이 있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의식마저도 마비가 되거나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은 전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말이 아니 그 뭐 공산주의 체제의 국민들은 소박하고 순진합니다. 좀 목가적인 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꼭 뭐 좌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저기 대한민국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부 인용할 때 리영이를 인용을 하는데 이 사람 참 많이 떠들었죠. 당산 지진에 사람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정리를 했더라. 뉴욕에는 정전이 되니까 약탈을 하더라. 자, 사회주의는 사람들은 순박한 거야. 질서 의식이 있는 거야. 뭐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칼 막스를 인용을 해요. 막스의 청년 막스의 휴머니즘은 나는 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은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참 목가적이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든 이 피폐한 인간성과 욕심의 그 경쟁 이거보다 훨씬 더 목가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상적 위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숙청당하는 것을 보면서 소박 순진하다. 그건 아니죠. 단지 국가에 의존하고 공포가 있고 그러니까 침묵해야 되고 사람은 침묵하면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순진하고 소박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자유진영이나 우리 시장경제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죠. 그럼 많이 영악해지죠. 막 그냥 저기 사실은 계산을 위해서 하는데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그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분명한 교환의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공산배급 체제 명령 경제는 그냥 뭐 국가에서 알아 해준다. 배급받아라. 그러니까 배급 경제에서 뭐 내일 뭐 최소한의 먹을 건 나가오겠지. 그리고 적절히 거짓말하고 뭐 조금 뭐 의약한 친구들은 부패해가지고 좀 덜 고생하고 농장에서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게을러지고 멍청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실감은 못하지만 원래 공산 배급 경제에서 예를 들면 대학에서 광산학과를 나왔다. 그럼 국가가 광산이나 그 인근 쪽에 그런 분야의 직장을 알선을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 보면 우리 저기 시장 경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악 빠릿함이 없죠. 그렇게 순진한 척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공산 체제예요. 지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 말고. 그러니까 저기. 그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원단으로 아까 이제 동물농장 입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혁명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입소식에서 신체 포기각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됨과 인간됨을 포기하오니 오늘 밥그릇 오늘의 사료보다 내일의 사료가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지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겠노라. 이 이제 각서를 왔다 갔다 한 거야.
중국 같으면 이 포기각서가 이제 중국 만들어질 때 1949년이고 두 번째 포기각서가 1989년 천안문 학살 다음이거든. 내가 그렇죠. 보면. 79년에 뭐 좀 다르게 변할 듯이 보였다가 다시 아니야. 여전히 네. 너희들은 동물농장에서 네. 벗어날 수 없어. 네, 그죠. 단지 세계시장 제조업 기지일 그렇지. 뿐이지. 그리고 뭐 똘똘한 놈은 기업도 좀 해봐. 근데 여전히 너희는 중국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는 거야. 이거잖아. 야, 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중국이라 불리는 이 변형된 전체주의, 즉 전 세계 제조업 1위 업체의 이사진들이 예, 예. 말하자면 감시 통제하는 그게 이제 변형된 공산주의인데 예, 예. 이 변형된 동물농장의 경제가 이제 꼬라 박히고 있는 상황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사료보다 내일의 사료가 점점 나빠지고 내일의 사료보다 모레의 사료가 더 나빠져. 이 동물농장 사료가 자꾸 품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축사도 자꾸 품질이 떨어지고. 이거 사람들이 그냥 참아낼까? 아무리 무지막지한 감시 통제 처벌 진압 시스템이 있다 그래도 또 아무리 무지막지한 세뇌 시스템이 있다 그래도 이거 그냥 참아낼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그랜드 퀘션입니다. 큰 질문인데 이 이제 말하자면 신체주의 동물농장에 입소를 해서 신체 포위각서를 쓰고 체제에 순종하고 개돼지 같이 사는 상황에도 유일한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 내일이면 잘 사라질 거야, 사람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걸 사료가 좋은 사료가 좋은 나올 사료가 거야. 축사가 좀 도와줄 거야. 뭐 그런 것들 그것도 통계 조작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계속 환상을 주고 또 예, 예. 확신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이제 말하자면은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게 이 계약의 약속이 이 최소 이 동물농장 계약 맞아. 오엘리안 컨트랙트 맞아. 이건 아니, 도저히 입소식 불가능하다. 맞아. 입소식 맞아. 각서. 각서 맞아. 계약도 아니에요. 이거. 계약 주체가 없어졌는데. 뭐. 그 이제 그러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나오죠. 제가 질문을 할게요. 답을 하는 게 네. 아니라 이렇게 어겨질 경우 우리 서방과 자유세계에는 자유혁명이 일어날 거다. Peaceful evolution. 그러니까 네. 자유를 향한 아주 그냥 네. 순차적이고 평화스러운 그러니까 순차적인 순서에 입각한 자유화가 일어나고 또 뭐 필요할 경우 뭐 다른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데서 보였던 자유혁명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가졌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도 지금 이 가능성도 하나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럴 때 제2의 천안문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유혁명이 우리가 보아왔던 자유혁명과 같은 뭐 성공한 케이스는 몇몇 케이스가 안 되지만은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그걸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염두에 둔 상태까지를 생각을 해서 이 자유혁명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자 답을 동시에 두 번째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천안문 시위는 실제 사실은 모택동 집권에 대한 13년 동안 상당한 막 그 시행착오가 있었죠. 예, 그때 굉장히 그 자유화 바람이 무르익었어요. 그렇죠. 1976년부터 네. 1989년까지 이게 13년이거든. 네. 그 13년이 그냥 멍청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급속한 자본주의화와 자유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보다도 사람들이 모택동이라는 인물이 날아가고 나니까 네. 그리고 그 압제 체제가 문혁이란 압제 체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근본적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요. 그것도 나왔죠. 그때가 중국의 희망의 꽃피던 시대예요. 맞아. 난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릿나릿해. 저도 그래요. 그 76년에서 89년 그때 고민이 퍽 튀어나온 게 천안문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등소평이가 군대랑 손잡고서 2만 명을 학살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광장을 피바다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은 동물농장에 개돼지느라 어디 자유와 민주를 떠드느냐 이러고서 밟은 거거든. 그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동물농장 입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이든 현실적이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세 번째 문제가 됩니다. 즉 자유의 바람이 지금 그 동물농장 저 이사회에서 그렇게 누르고 하고 하더라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분명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벌어진다면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벌어진 다음에 이게 더 큰 체제 변동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까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까지 이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오히려 이제 답을 하기보다도 중국이 3,500년 동안의 역사가 상일의 역사가 그게 참 그 흉악한 역사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집 경복궁 가보세요. 얼마나 솔직히 말해 나 어렸을 때 비원 가서 그냥 놀았거든. 그렇죠. 지금은 비원이 무슨 대단한 그 비원 들어가면 그냥 아주 소박한 동산이야. 그렇죠. 예. 나무 그늘 좋은 경복궁도 가서 요새 가서 가만히 걷다 보면 야 왕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냐. 그게 큰 궁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중국은 3,500년 동안 무한 착취 절대 권력이잖아. 그렇죠. 이게. 그럼 어째 보면 중국이야말로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 미안한 말이지만 3,500년 동안 현대식 모택동이 가지고 온 현대식 전체주의를 위해서 갈고 닦아서 준비한 거예요. 동물농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3,500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군데군데 네. 정말 거기도 동물농장이었다고 이미. 지금보다 강도는 약해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500년 동안 중국은 지금 현대식 뭐 마오 지금 다시 또 재현하는 시진핑 중국 특색의 전체주의를 사실은 장구한 가장 오래된 시간으로 사실은 구조를 다 깔아놨죠. 예. 근데 이게 깔아놨고 지금 중국은 또 개방을 해서 또 세계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떤 다른 희망이 없는 건가? 아니면 뭐 이대로 만성 위기와 침체와 그다음에 뭐 중간에 간헐적이고 단발마적인 그 반항 뭐 이런 것들이 연속하면서 주저앉는 건가? 이런 이제 지금 이제 답을 자꾸 내려야 되는데 자꾸 질문하게 돼요. 네. 그런 이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대표 교수도 한번 그 제가 네. 아주 그랜드 아주 근본적인 사실 문제를 네. 저는 이제 보면 듭니다. 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의 그 가공할 감시 통제 처벌 진압 수단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센터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촌 진압 부대 만들었거든 지금 그렇죠. 걔들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습니다. 걔들은 그 보안 진압 부대가 기관총과 장갑차까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차하면 한 5천 명 그냥 깔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기본 발생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데다가 또 가공할 세뇌 체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3,500년 동안의 역사가 참 그게 또 살벌한 그 무한 착취 절대 권력의 역사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희망이 있겠냐. 그 자유의 변혁이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 제가 굉장히 그 점에서 저도 낙관적이질 않은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회복력, 복원력을 전 좀 믿고 싶어요. 뭐냐면 중국 3,500년 역사가 아무리 흉악해도 또한 중국 공산당 체제의 73년 역사가 아무리 지독한 동물농장이었어도 인간됨, 개인됨이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희망을 좀 가져요. 하나는 규모, 둘은 인식, 셋은 소통입니다. 인식, 규모, 인식, 소통. Interesting.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새롭게 시각을 좀 만들 수 있겠네요. 14억 인구의 아대륙 규모예요. 저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죠. 엄청난 다양성과 문화 유전자와 씨앗이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규모를 물샐 틈 없는 동물농장으로 100% 장악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저는 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 너무 커요. 동물농장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삐져나가는 게 나온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인식이라 그랬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 제일 밀번지가 되다 보니까 외부 세계, 서방 세계, 자유 세계가 어떤지를 알아. 그래서 서방 선진 사회를 걔들은 선진국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얘기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거긴 선진국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어감을 보면 중국은 굉장히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그런 나라다. 네. 근데 쟤들은 그걸 이미 넘어선 나라다. 이걸 이 간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를 한다고, 인지하죠. 인식을 한다고, 퍼셉션이 있어,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꽁꽁 막혀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억 명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그 소통인데 중국이 아무리 검열을 때려도 그래도 명색이 이게 이동통신 스마트폰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검열 때리고 그 저기 뭐야 게시물 지우기 전까지는 이미 수천 명이 봤어. 그렇죠. 아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야 모이자라고 외치는 소리 그 떨어진 다음에 통신을 끊을 수 있어. 그렇죠. 사후적이죠. 사후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제가 이제 80년대의 최강의 민주투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록스 아니 마스터 복사기 그때 마스터 복사기가 대량 복사기거든요. 예. 그거다고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이 소통 수단에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게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다시 말하자면 규모, 인식, 소통 네. 이 셋 때문에라도 네. 뭔가 저기에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 뭐 평소에 많이 말씀했듯이 뭐 자유세계가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중국까지도 이 스마트폰 네. 이것이 주는 개인 관점의 발양.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원초적인 네. 이 행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이 말하자면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집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소통 수단이 결정적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규모, 인식, 소통, 수단 이걸로 보면은 그렇죠. 일단 희망을 걸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중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들여다보고 있고 하고 하는데 이 중국이 중국 특색의 그 동물농장 입소 가두리 이게 언젠가는 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깨지기를 사실은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 위기 만성화되고 추락이 지금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대만이나 한반도 같은 우리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켜 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막 불을 끓고 있는 이 위기를 덮으려고 시도를 할 동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유혹과 동기가 쓰이죠. 그래서 더 어수선합니다. 이게 뭐 어수선하죠. 몇천 년 동안의 그 역사 중에서 지도자, 독재자들이 국내 위기를 극복하는 출구가 되게 하는 전쟁이었고 무력의 사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구나 뭐 해법은 아니더라도 네. 전쟁 안 벌이고 오늘 망하는 것보다는 네. 전쟁 벌이고 같이 한 달 후에 망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렇죠. 항상 자기 권력의 지속 그렇죠. 그 자체가 최고의 그 목표니까 그렇죠. 이런 자들은.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참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아슬아슬한 국면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또 독침 무기를 열심히 만들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